요즘에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세상을 다시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도 그런 공부를 하다 알게 된 곳이죠. 라디오 극장 같은 이곳에서 정말 다양하고 놀라운 사연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 이곳에 보내게 됐네요. 제가 경험한 기적이 이곳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 또한 생기길 바라며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기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저를 혼자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친척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루 24시간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어찌 방을 내어주시고 밥까지는 먹여주셨지만 거기까지 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린 제가 감당을 해야 했죠. 그렇다고 저를 보살펴준 친척 어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었고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눈앞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보며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됐죠. 공부를 이어갈 상황도 되지 않았지만 머리도 영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한 뒤 일찍이 장사에 뛰어들게 됐죠. 생계를 위해 시작하게 된 노점 장사였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제 얼굴의 특징이 워낙 특이해서 사람들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시 제 노점을 찾아오셨거든요. 전 양쪽 눈동자 색깔이 다른 홍채 이색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보다 오드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그런 남들과 다른 차별성 때문인지 노점은 날이 갈수록 잘 돼갔고 자신감을 얻었던 저는 작은 가게를 얻어 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제 눈동자 색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음식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주인분께 빌어도 보고 쓰레기통도 뒤져가며 가게 성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죠. 이른 나이 제법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처음 노점을 할 때와 비교하면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을 점심 장사로만 벌었을 정도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항상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외로워했습니다. 전 가족이라는 품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런 저에게 한 여자가 마음속으로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우리 가게에 일을 하던 나이 어린 여자 직원이었죠. 그 직원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다른 직원들에게 듣게 됐던 전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 여자 직원을 챙겨주게 됐죠. 그런데 분명 내가 여자 직원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직원의 챙김을 받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제가 부실하게 먹는다며 직접 한 반찬도 갖다주고 하얀 옷에 누렇게 띈 기름때가 보기 좋지 않다며 빨래와 다림질까지 해줬죠. 그러다 보니 저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또한 저를 싫어하지 않는 눈치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고 우리는 연인이 됐죠. 그렇게 2년이 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 만남을 가지고 나니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여자 또한 제 어린 시절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제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보기 좋게 단번에 거절을 당했어요. 여자는 어려운 형편에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몸이 아프신 부모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결혼은 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족을 만드는 꿈을 이루라며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여자를 포기할 수 없던 저는 여자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질적으로 장인 장모님이 될 분들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죠. 이후 그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했던 저는 장인 장모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게 됐죠. 그런데 결혼 전과 후가 똑같은 저와 달리 아내는 결혼 후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허튼 곳에 돈 안 쓰는 건 물론이고 돈 자체를 무서워하던 아내였어요. 물건의 수명을 다해도 다른 용도로 쓰며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집 인테리어를 한다며 값비싼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고 필요하지도 않는 사치품들까지 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 분위기에 들뜬 아내가 잠깐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연애를 해오며 알게 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몇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이전까지만 해도 몸이 아프신 장인 장모님께 효녀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아내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인 장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데 바빴죠. 그런 아내와 말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려? 이제 들뜬 기분 내려놓고 지낼 때도 됐잖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장인어른 병원 가는 날 같이 좀 가라고. 당신이 장인어른 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가서 접수 수납 정도만 하는 건데 그걸 안 해? 당신이 안 간다고 했으면 내가 택시라도 집 앞까지 준비했을 거 아니야. 몸도 불편하신 분들 한참 밖에 세워놓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 내가 요즘에 많이 바쁘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해? 뭐? 부부 사이에 당신 부모님 내 부모님이 어딨어? 내가 장인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당신 말처럼 당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알아서 더 잘 챙겨드려야지. 전처럼 일한다고 정신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 또 피하려고만 하고. 나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말 좀 해달라고. 돈이야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된다 치자. 그건 내가 알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채워 넣을게. 그런데 왜 장인 장모님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야? 왜 그래? 당신이 아픈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당신 앞에서는 점잖 떨지? 부자 사위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그런데 나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알아? 이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지질이 궁상 떨지 않아도 되는데 동네방네 나한테 창피를 주고 싶은지 별 거지 같은 억지를 다 피운다고. 그런 부모님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말은 통할 것 같고 예전에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싫어. 그 노인네들 수발드는 거 지겹다고. 나도 이제 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남들처럼 말이야. 운동도 배우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면서 그 노인네들 수발과 생활할 돈 버느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 없이 희생만 당하며 살아온 인생, 이제 좀 즐겨보겠다는 아내를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사람 본성 어디 가는 게 아니니 저렇게 화풀이하든 놀 거 다 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말한 잃어버린 아내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라도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변한 모습이 걱정은 됐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정도라면 저 혼자서도 처가댁 일과 가게 일을 동시에 하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져주게 됐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듯 아내는 제가 이해를 해줄수록 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탓에 집안일을 비롯해 처가댁의 일까지 제가 도맡아 하게 됐죠. 이해를 하겠다고 말한 저였지만 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보며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다른 대화 없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각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말이죠.
주말인 그날도 서로 일어나 다른 말 없이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제가 간단한 아침상을 차리게 됐죠. 그런데 밥을 먹으러 주방으로 나온 아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주방으로 오기도 전부터 또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큰일인가 싶어 아내를 뒤따라갔죠. 왜? 무슨 일이야? 일어나자마자 헛구역질이라니. 모르겠어. 갑자기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하네. 무슨 냄새가 난다고. 혹시 당신 임신한 거 아니야? 어? 그럴 리가. 그게 아니군. 별 냄새도 안 나는 음식 때문에 헛구역질을 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찾아가게 된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항상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꿈꾸던 저에게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때 전 그 누구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고 난 후 마음가짐이 달라진 듯 보였어요. 자신만 생각하던 전과 달리 과거의 아내 모습처럼 헌신적이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잘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10달 동안 순조로운 나날들이 지나갔고 제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빨간 핏덩이가 얼마나 예뻤던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넣은 아이 같았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던 저는 매일매일 아이만 바라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바라왔던 자식이었고 처음 아이를 받아본 초보 아빠이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이죠.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탓에 아내에게 그리워진 그늘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와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웃는 얼굴 뒤에 산후 우울증이라는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미처 아내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출생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산후조리를 하는 몸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가는 게 걱정이 됐던 저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는 없었고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아내가 작성한 그 종이의 내용에는 자신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곧장 경찰서로 들어갔고 경찰에서 협조를 한 뒤 아내를 찾기 위해 직접 두 발로 뛰게 됐죠. 아내가 가볼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 찾아다녔고 아주 작은 정보라도 없는지 묻게 됐죠.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어요. 며칠 뒤 경찰 측에서 아내가 사라진 모습을 봤던 목격자를 확보하게 됐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아내의 행적을 뒤따라가게 됐다고 했죠. 경찰들과 같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 정보만으로 충분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곧 아내와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가 있었을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며 저를 데려가는 형사의 목소리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사를 따라가다 보니 한 절벽 끝에 다다르게 됐고 그곳에는 아내의 가방과 신발, 아기의 공갈꼭지가 놓여져 있었죠. 형사는 저에게 아내가 아이를 안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형사가 가리키는 절벽 끝으로 뛰어가게 됐어요. 그 밑에 분명 아내와 아기가 있을 것만 같았죠. 경찰들이 절벽 끝으로 가는 절 말렸고 넘어지며 절벽 아래 수십 미터 아래 바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깊고 깊은 바다를 보고 난 후에야 현실적인 생각이 떠올랐죠.
전 형사를 붙잡고 아내와 아이의 시신은 어디 있냐며 묻게 됐습니다. 제 물음에 형사는 입을 꽉 깨물며 겨우 대답을 해줬어요. 아직 아내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해류로 인해 떠내려갔을 만한 바다의 저점까지 확인해봤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 측에서 몇 번의 수색 작업을 더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사 결과로는 두 사람 모두 사망이 확실히 되는 실종 상태가 됐죠. 아내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다른 흔적을 찾아보는 동시에 시신 또한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저에겐 전부였던 내 가족을 저는 또다시 잃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버린 저는 삶의 희망이 꺾여버리게 됐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아이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가 되며 그마저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극단적 선택의 실패를 쉽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이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저는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의 삶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들 모두 저에게 너무 큰 소음과 고통으로 다가왔죠. 전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정리한 채 아내와 아이가 있을 바닷가로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 때문인 이유도 있었지만 넓고 무한히 흐르는 바다를 보면 조여오던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게 한 어촌 마을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어느새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을 2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면 잠을 자고 눈이 떠지면 생활을 하는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작은 배를 얻어하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쓰는 비용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어업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바다 가까이로 나가서 아내와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배를 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 아내와 딸아이를 벼랑 끝으로 몬 죄인으로서 누구보다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일이 말이죠. 그날 역시 전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하염없이 넓은 바다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내와 딸아이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죠. 최대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른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절벽에서 누군가가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마치 제 아내와 아이같이 보였어요. 전 곧바로 절벽 쪽으로 배를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배 위로 건져 올리게 됐어요. 건져 올리고 보니 이제 막 학생 티를 벗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안타깝기만 하더군요. 다행히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시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외상이 없는지 파악을 하며 구조대에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 이곳저곳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갓난아이였던 제 딸이었죠. 여자에게서 보여지는 신체적 특징이 제 딸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가지게 된 신체적 특징은 모두 저와 관련이 된 것들이었죠. 의식을 확인하려 동공을 봤는데 저와 똑같은 눈동자 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와 다르게 두 눈동자 모두 파란색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것뿐이라면 단순히 눈동자가 비슷한 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더 확인을 해볼 것도 없었죠. 너무 급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손가락과 발가락에 보이는 신체적 특징도 저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도 똑같았죠.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119 구조대가 하라는 대로 확인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 외부에 보이는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호흡도 잘하고 있었고요. 한숨을 돌리게 되자 구조대원이 찾아보라던 신분증을 찾게 됐죠. 그런데 처녀의 가방 속 신분증을 꺼내보게 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이 과거 아내가 아이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던 이름과 같았거든요. 오랜 기간 아내와 딸만 그리워하던 저의 편집증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신분증으로 보게 된 처녀의 얼굴이 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 우선 배를 대고 구조대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됐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된 여자는 곧 의식을 회복했어요. 다행히 의식을 잠깐 잃었던 것과 발목을 다친 것을 빼면 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바다에 빠지게 됐냐고 묻는 경찰의 말에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전 아가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